전주보다 2.1원 내린 1리터에 1,663.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7.7원 오른 1,827.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최근 2주 연속 하락했다며 경유 가격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오름세가 진정되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 행진이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당은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부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서로 종로구 일대에서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엽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주말 아침 이 지진 재난 문자에 잠을 깬 분들 많으시죠? 직접 지진을 느끼셨다는 분들도 많이들 계신데요. 결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하지만 막상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다가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때서야 실감하게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냐, 유비무환이다. 속담과 고사성어에 대비에 대한 격언이 많은 이유가 다 있겠죠. 자연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한다, 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관영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유가연 캐스터. 네, 속리산과 지리산은 이번 주말이 단풍 절정인데요. 그래서인지 현재 고속도로는 강원권보다는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 더 혼잡하고요. 그중에서도 경부선 부산 방향 위로 나들이 차량이 가장 많습니다. 총 정체 길이가 50km를 넘어섰는데 우선 경계권에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오산 부근 5차로고요. 이 일대는 이미 7km 구간 정체 구간도 이어져서 이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이 구간 통과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지나기 불편한 곳은 충청권입니다. 북천 안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16km 구간, 천안 휴게소 부근부터 청주 분기점까지 21km 구간 힘겹습니다. 그래도 경부선 이외의 노선들 상황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중부선 하남 방향의 총 정체 길이 15km에 그치는데요. 중부 3터널과 호법 분기점, 남이 분기점 부근에서 차 간격 좁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부터 서해대교 사이의 정체만 감안하면 되겠는데 반대 서울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4km 구간 혼잡합니다. 평택 제천선 제천 방면으로 가신다면 서안성에서 남한성 지나 금광 3터널까지 대부분의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충북 괴산 쪽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죠? 네, 오전 8시 27분쯤이었습니다. 두 번 이어서 발생을 했고요. 장소는 말씀하신 괴산군이고 특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쪽에서 북동쪽으로 11km, 장현면 조곡리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규모 3.5의 지진이 한 번 났고요. 이어서 4.1의 지진이 더 강한 지진이 났습니다. 4를 넘으면은 강도가 높은 지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보면은 자던 사람들이 일부가 잠이 깰 정도고요. 또 그릇하고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4.0이 넘는 지진 발생은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주에서 4.9 지진 발생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피해 신고는 없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렇게 지진을 감지했다 이런 신고는 수십 건 소방청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출동을 하거나 어떤 피해가 있어서 구제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라고 해요. 다행이네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는 피해 상황 신속하게 파악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공개로 진행했죠. 네.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네, 그제 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회의고요.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그동안은 다 비공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10번 했었고 이제 11번째를 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 말씀드리면 한 80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양은 다양했는데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경제 기조를 재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민간 기업 중심, 또 자율 운영 이런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잖아요. 예. 네, 다만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힘들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은 정부가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말씀드리면 더 좋은 유니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 부처의 산업부화 요것도 주요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요. 즉 경제 문제를 좀 중심에 둬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립산업부로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로 이런 식으로 다 산업자를 붙여가지고 이 부처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도 하나 나왔어요.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한테 LTV,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50%까지 올려주게 그렇게 좀 완화하는 안이 나왔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40%, 물론 이제 처음 사는 경우에는 50%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40%가 최대거든요. 예. 그리고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데 요거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안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분위기는 어땠대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도 봤는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이제 웃음도 많이 있었고요. 농담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이런 뭐 산업부 형태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는 좀 웃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비상 상황이다 이런 느낌까지 나지는 않았고요. 또 그렇게 느껴졌던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K배터리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또 원전도 최대 성과를 얻었다. 또 방산 수출로 38조 효과를 냈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장관들이 쭉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예. 좀 호실적에 관한 언급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불안하거나 뭐 비상이다 이런 느낌은 좀 덜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 평가가 완전히 엇갈렸죠?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쇼도 연출도 없는 회의였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번 강조를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 회의가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비상 없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무풍지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지적을 했던 게 왜 김진태 강원지사로부터 시작이 된 그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느냐. 예. 즉 레고랜드 사태 언급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바로 그걸 언급하면서 정부가 지금 경제 리스크의 핵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 비상 경제 민생회의가 있었던 같은 날에 하나의 일정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 점검이었는데 예. 한국거래소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부가 오히려 경제 리스크의 핵이다. 특히 김진태발 금융위기를 4주 방치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즉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위축됐던 거를 정부의 탓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빚을 갚겠다고 했고 김진태 강원지사는 사과를 했죠? 네. 그제 강원도가 이 레고랜드 빚을 갚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그 보증선 액수가 2,050억 원이에요. 요거를 강원도가 12월 15일까지 전액 갚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김진태 지사는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원래 베트남 출장 중이었는데 하루 당겨가지고 그제 돌아왔습니다. 워낙에 김진태 지사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공항에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지사가 조금 미안하다.
어찌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미안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어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알못 도지사다. 경알못이라는 건 경제를 알지 못하는 도지사, 이걸 좀 줄임말이고요. 네. 조기 귀국할 게 아니라 조기 사퇴하라. 즉 사퇴론까지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 정치권에서는 이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공방이 아주 치열했죠. 네. 김 의원이 한 장관이 술자리에 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얘기죠. 네. 월요일에 법사위가 있었는데 그때 제기된 의혹입니다.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 그러니까 새벽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청담동의 한 고급바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모여서 술자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거는 두 가지 녹취록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하고요. 언론사 더 탐사가 통화한 녹취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자리가 어떤 취지였느냐 이렇게 더 탐사 측에서 물어보고 이세창 전 총재는 그 취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즉 이 얘기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는 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녹취록인데 예. 다만 이후에 이 전 총재는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변조된 한 여성의 녹취록, 이제 첼리스트라고 하는데요. 한 장관이 노래를 불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더 탐사라는 언론사는 한동훈 장관이 자신을 미행했다라고 해서 신고했던 그 언론사예요. 맞아요.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마지막에 저는 뭘 했나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했냐 이런 취지로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세창 전 총재 일면식도 없다. 술을 못 마시고 회식 자리도 안 간다. 그리고 스토킹하는 사람들이랑 야합을 한 거냐 이렇게 김의겸 의원을 비판을 했고요. 특히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었거나 금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지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느냐. 김의겸 의원님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도 수사될 거다. 즉 법적 조치도 같이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모두 나서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야당, 여당 모두 나서가지고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다. 솔직히 대통령이 입에 담기도 좀 좋지 않은 문제다. 이건 국격 문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발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어제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위, 윤리특별위원회에 김의겸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모욕 등의 그런 발언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 이런 취지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도 강하게 나섰는데요. 그제 최고위에서 그 술자리 의혹에 대한 그 녹취록, 김의겸 의원이 이미 한번 공개했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틀고요. 이 태스크포스 팀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또 우상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밤늦게 술자리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야당 의원이 그런 지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모든 걸 걸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예. 한동훈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역시 계속 압박을 했는데요. 일단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는 술자리 언급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 우상호 의원의 그런 유흥주점 방문 논란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2000년 5월 17일에 있었던 건데 예. 새천년 NHK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룸살롱에서 쌍욕하신 분 아니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표현을 했습니다. 좀 강한 표현을 쓴 거죠. 김의겸 의원도 역시 맞섰는데요. 당정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이 유치한 몰매를 하고 있다. 다 나서서 자신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예전에 순방 때 있었던 논란이잖아요. 그걸 언급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하면 저도 이걸 사과를 할지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관련된 소식도 보죠. 어제 그 대장동 의혹 재판이 있었는데 이 공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들이 나왔다면서요?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에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와 관련된 그런 언급들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특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천화동인 4호라고 불리는 인물이고 지금 검찰의 주장과 지금 방향성을 보면은 남 변호사가 8억 원 만들어가지고 유동규 씨 통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자신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이 남욱 변호사가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정영학 회계사한테 직접 질문을 했거든요. 2015년 2월 혹은 4월쯤에 김만배가 저랑 정액회사 이제 질문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만난 자리에서 지분의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반발한 거 기억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장이라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액회사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그 말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찾아보니까 그런 기억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거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을 좀 반박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기자들이 이 남욱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건 밝혀지겠죠.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요거는 좀 남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발언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에 이어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계속 입을 여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자,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사임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많아요. 네. 이 사표를 내는 과정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사표를 쓰게 되면은 회사로 비유를 하자면은 담당 팀장이나 이 회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은 조상준 전 실장은 국정원 소속이니까 결국 사표가 국정원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질 않고 대통령실에서 사표를 수리해가지고 이걸 국정원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김규현 국정원장한테 이 사실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국정원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조실장이 사표를 자기 상관인 국정원장한테 안 내고 대통령 비서실에 냈다. 이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검찰 출신이고 예. 또 조상준 전 실장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혹들이 있었고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사 문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다만 대통령실은 이건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는 내용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조상준 전 실장이 이제 그만둔다는 것 자체로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임명이 될 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훈, 우상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최측근이거든요. 좌 한동훈, 우 조상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기조실장으로 보냈을 때 이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인사,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국정원의 특활비도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예산 관리하라고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그 조상준 전 실장이 물러나면서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인물이 물러난 게 왜인 거냐 그리고 또 비교적 초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상준 전 실장 후임으로는 역시 검사 출신이 왔는데요. 김남우 전 차장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국정원 내부의 인사안을 둘러싸고 국정원장하고 조상준 전 기조실장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맞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건 없고 특히 대통령실은 좀 선을 그었어요. 일신상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조직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또 무슨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나중에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정의당 이 신임 대표를 뽑았는데 이정미 전 의원이 신임 대표로 두 번째 대표를 맡게 됐네요. 네. 2017년 7월부터 2년간 정의당 대표를 했었거든요. 다시 3년 만에 당대표가 된 겁니다. 사실 정의당의 최근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덜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도 국정감사 기간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선 내용들도 중간에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진행이 됐다가 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대표가 압도적으로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정미 대표죠. 63.05%를 얻었고요. 그리고 함께 결선에 올라왔던 김윤기 전 부대표는
36.95%를 얻었습니다. 이정미 대표 당선되고 나서 정의당을 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해고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그들 곁에 싸우는 게 정의당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정의당의 그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노동자 서민은 더 많이 일하고 빚내서 경제성장 이바지하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그런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반대편만 쫓는 그런 진영 정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의당은 이제 새로운 대표를 뽑고 나서 다음 절차가 당명을 바꾸게 될 겁니다. 지난달에 재창당 결의를 했거든요.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예. 그래서 당명도 바꾸고 또 당 강령도 개정하는 그런 작업을 이정미 대표 주도로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0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주말 날씨 정보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아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기온이 무난하겠고 대부분 낮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 동안의 활동에는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 가끔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나 빗방울 예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0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대부분 무난한데요. 다만 오늘 아침 8시 27분경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해서 걱정이 크실 겁니다. 아직까지 기상청에서는 별다른 큰 피해는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진 감지 신고가 오전 11시 기준으로 140여 건 넘게 접수가 됐고요. 특히 충북이나 경기 등 인근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지진동을 감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뉴스를 들으시고요. 지진 관련 소식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3도로 아주 무난한 기온까지 올라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정리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주말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아서인지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먼저 오산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이 오산에서 남사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고요. 더 가서는 북천안에서 천안분기점 사이와 천안휴게소에서 청주분기점 부근 또 대전에서 비룡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영남권에 진입해서는 경주 일대로 교통량 늘었고요. 그 후로 양산 졸음쉼터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 부근과 다시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서산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당진 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졌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밀양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와촌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위로도 2건의 사고가 났는데요. 모두 공항 방면입니다. 먼저 동작대교를 앞두고 4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 행주대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극한 대치 전국 속에서도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전당대회는 내년 5월이나 6월 열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일찌감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써 시작되고 가열되고 있는 셈인데요. 자, 오늘은 최근에 이 당권 도전 의사를 시사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당권 도전 하시는 거예요? 예. 우선 전당대 일정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결단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출마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분보다 어떤 내후년 총선 승리의 적임자가 아니냐,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전당대회는 언제쯤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뭐 시기를 뭐 어느 때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야 간에 전국이 급냉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하에서 12월 1일 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로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 그게 좀 늦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야 이 전국의 이 전개 상황에 따라서 예. 전당대 일정도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이든 법안이든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전부 끝낸 다음에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책임지는 여당, 집권 예. 여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2월 예정인데 좀 늦춰질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2월보다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또 늦춰지는 건 윤상현 의원도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뭐 그거는 전국 상황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또 뭐 지금 또 정진석 비대위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예. 맞춰서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야 전국이 급냉된 상황에 대한 질문은 조금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요. 예. 지금 윤 의원한테 이제 강한 출마 요구가 있다. 그 이유는 그 내후년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총선 승리가 윤상현 의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윤 의원께서 내후년 총선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예. 우리 국민의힘이 괴멸적인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수도권 뭐 제가 알기로 서울이 48석 중에 국민의힘 8석이었고요. 예. 경기도 59석 중에 7석 얻었습니다. 인천도 13개 의석 중에 하나 얻었고 제가 무소속에서 복당을 해서 2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토탈 121석인데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가 17석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럼 다음 총선 핵심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물론이죠. 그러면은 지금 민당 지도부 보세요.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전부 다 수도권 60세 미만의 젊은 소장파 예. 수도권 의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야당의 당내 또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를 맞서서 정말로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누구냐, 누가 정말로 선거를 이기는 방법을 아는 전략가이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윤 의원 지역구가 인천이니까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정과영 선배님 제가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20년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돼 왔고 2016년도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돼 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수도권 승리의 어떤 전략이나 정책이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가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무소속으로 2번이나 출마해서 당선되셨던 게 이게 공천 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공천에서 왜 그렇게 윤 의원은 그 공천이 항상 이렇게 시끌시끌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친박 핵심이라고 이제 브랜딩을 해놓고 저에 대해서 친박 핵심이라고 해서 당권 정지 1년을 했고요. 정지시켰습니다. 지구당 위원장 박탈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2016년도에는 어떤 친박계 희생양으로 공천 탈락시켰고 2020년에는 또 친박 핵심이라고 공천 탈락시켰고 그래서 저를 뽑아준 우리 주민분들 유권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무속 출마했고요. 또 생안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천이 지역구이신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당권 도전 의사가 이렇게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 뭐 김기현 의원,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은 뭐 부산 경남입니다만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은 다 지역구가 저기 아닙니까? 서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서 윤 의원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선거에서 저는 무소속으로 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분들 중에는 당 공천을 받고도 떨어진 분도 있고, 예. 솔직히. 예.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당 의뢰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뭐 당내 중진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번 6월 1일 날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저희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공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분들이 정말로 이 당을 주도하면서 어떤 정책과 메시지와 전략을 썼는지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험난한 총선의 격전장에서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카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013년 14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 1년 반 동안 뭐 핵심적 역할을 한 이후에 무소속에 있고 어떤 이제 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까? 한 10년 만에 제가 이제 역할을 찾고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지도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인지도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추구할 또 내놓을 전략이나 정치한 메시지는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차별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방금 언급하신 인지도 또 뭐 여론조사상의 그 수치 이런 면에서는 윤 의원이 조금 좀 현재로서는 매우 적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제가 무소속에 있다가 작년 8월에 복당을 했고요. 지구당 위원장 들어온 게 올 2월입니다. 그래서 3월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를 거쳐서 지금에 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당과 또 나라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책 메시지를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뒤처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지금 제가 언급한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조경태 또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 다들 나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안 그럴 겁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당내 분위기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출마하신다면은 당이 분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애당적으로 애국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출마하면 안 된다. 유승민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나오는 게 좋다. 당원들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이 심사숙고할 것이다. 전당대 일정이 나오면은 애당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그분도 그거에 대해서 숙고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분들 뭐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조경태 이런 분들은 나올까요? 그것도 뭐 사람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내각에 있는 뭐 권영세, 원희룡 장관뿐 아니라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당대표 경선에 나올지도 모른다. 차출 가능성도 얘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당원이 원하는 사람이 전당대에 뭐 출마할 수는 있습니다만 차출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 또 뭐 여러 이 성공, 뭐 경제 및 외교 안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야 할 분도 아닙니까? 그런데 도중에 어떤 업무를 중단하고 경선에 출마한다? 이거는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당원들도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직 장관들은 안 나오는 게 좋다 한마디로. 뭐 이제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지만요. 그분들이 어떤 윤석열 정부의 일기 내각에 들어가서 뭐가 어떤 이 혁혁한 뭔가를 성과든 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걸 없이 나오겠다 하면은 당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당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 도전까지는 아니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
이 다음 총선에 출마해서 정치인으로 변신할 거다. 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그거는. 예, 한동훈 장관은 예. 법무장관이라는 게 정치적인 중립성이 엄청 요구되는 직책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분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뭐 총선에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예. 이게 결코 그분이나 당이나 또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그냥 장관 업무 수행하게끔 그냥 두는 게 낫다. 예. 그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 근데 내후년 정도면 법무장관 뭐 꽤 오래 한 거니까 그때쯤 총선에는 나오는 게 당을 위해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그때 정책 상황에 따라서 또 본인의 정치에 대한 권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자, 윤상현 의원이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을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이제 그 비전을 좀 밝혀보시면. 당은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하고의 관계입니다. 예. 그렇죠? 예. 대통령하고 두터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016년 그 총선 공천 보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 김무성 당대표 사이에 여러 가지 공천을 둘러싼 갈등. 예. 그래서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다. 신뢰를 갖고 그리고 당의 목소리 또 민심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예. 그런 대표.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덧셈의 정치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전제하에 예.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마인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저는 뭐 저 자신이 화려하게 빛나는 그게 아니라 예. 윤석열 정부를 환하게 비춰야 된다. 대통령을 환하게 비추고 예. 또 당 사람들, 당원들, 의원들을 전부 똘똘 뭉쳐서 화합하게 하는. 예.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당 대표. 예. 그래서 자기 대권 주자가 당 대표 그런 어떤 보다는 어떤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예. 또 2024년 총선 승리를 이끌 당 대표, 실무형 당 대표야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와 이 당 사무총장을 합친 듯한 당 대표. 그러니까 이 어떤 대권 주장 당 대표가 아니라 실무형 당 대표로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정 운영 뒷받침하고 또 사무총장 하면서 이 어떤 서로 정부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기동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당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합친 대표. 이 표현은 아주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당대표가 돼요. 실무형 당대표가. 맨 처음 강조하신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 부분에서 윤 의원은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물론 자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하고의 두터운 신뢰. 또 제가 말씀드린 당과 또 민심의 목소리 요구를 가감없이 당당하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각별히 친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신핵관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신핵관 새로운 핵심 관계자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시잖아요. 대통령은 법대 출신이고 저는 서울대 경제과 출신입니다. 경제과 나오셨나? 예. 저는 우리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그릇이 크시고 가슴이 큰 분입니다. 예. 이 그분의 그런 이 장점이나 스타일을 제가 잘 알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대통령과의 신뢰 속에 저의 가슴이나 머리나 지혜나 전략을 해서 정말로 이 남자답고 멋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고 대한민국의 무너졌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좀 개별적인 개인적 인연 같은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인 인연은 저하고 뭐 이제 여러 차례 뭐 만남과 또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검사 시절부터. 아니요, 검사 시절에는 뭐 예전에 그냥 이름만 알았고요. 예. 그럼 정치권에 오신 후에 이렇게 자주 만났다 정치권에 들어오시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 그런데 서로 이게 뭐 그 가슴이 통하더라 이런 말씀이로군요. 저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통하는 대통령같이 이 가슴 크고 어떤 통 큰 남자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솔직히 그런 가슴 크고 통 큰 남자 사나이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당무감사를 한다. 그 다음 또 좀 지구당 협의회를 다 뭐 물갈이도 한다. 그런 게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줄곧 비대위는 비대위답게 이제 전대 준비를에 집중해야 된다. 일관되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뭐 조직 정비를 그동안 안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대선 때 지방선거 때도 조직 정비 없이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조직 정비는 새로운 전당대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당무감사 만약에 이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예. 이게 이 급조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가 전국이 의결을 통해서 피치 못하게 급조된 비대위가 다음 맞아요. 당 지도부가 들어서서 예. 그쪽에서 또 당무감사를 해서 또 바꾼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그런 측면입니다. 당무감사나 조직정비 모두 차기 전당대회에서 물론 뽑힌 이제 그게 진작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진작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딱 이 비대위원장 취임하신 이후에 이러니까 예. 이게 다음 당 지도부하고의 어떤 마찰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처음에 언급하신 그 여야 간에 지금 전국이 급냉해서 예산안 통과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까지 걱정하셨던 대목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듯한 수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좀 이게 협치 차원에서 풀 묘안이 있으세요 혹시? 참 이게 협치가 힘듭니다. 그러게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전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변호인단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나 측근에 대해서 여러 검찰에서 혐의가 나오면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끌고 가면은 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예. 결국에는 협치가 어렵지 않겠나. 응?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협치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 어느 단계에 가면은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물러날 때다 뭐 이런 거. 역사 무대에서 이제 사라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하고 협력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하기 때문에 협치 물꼬가 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뀌어야 협치가 된다는 말씀인데 하지만 집권 여당은 전국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노력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 안 바뀌더라도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이라는 얘기는 이재명을 위한 방탄 민주당이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다. 그렇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바뀌도록 유도하는 역할밖에는 다른 묘안은 없을까요? 네, 그런 별 묘안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태를 보니까 앞으로의 민당의 행태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당 스스로 어떤 국민을 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나와야 된다. 계속 바뀌도록 촉구하겠다. 이 말씀까지 들을게요. 지금 이게 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노브레인이 부르는 런 잠깐 들으시고요. 1부 마칩니다. 1시에 다시 올게요.